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비트코인 결제 재개 발언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차고 송금을 예금보험공사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가 실거주 규제 전 분양 승인 덕에 3년 거주를 피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 시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트래블 버블이 시행되면 첫 도입 지역은 미국령, 사이판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비트코인 결제 재개 발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머스크의 입김이 암호화폐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인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차의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오후 3시 기준 24시간 전 대비 8.74% 오른 4,539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시각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5.47% 상승한 217만 4천 원, 에이다는 8.12% 상승한 1,770원, 도지코인은 4.01% 상승한 373.8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5월 12일 비트코인의 채굴가 거래에 전기가 많이 소모된다는 이유로 테슬라차의 비트코인 결제 허용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머스크는 간밤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는 비트코인 보유분의 10%만 팔았으며 나머지는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에너지를 50%가량 줄이면 테슬라는 비트코인 결제 허용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를 4년 만에 업그레이드하는 탭루트가 도입된다는 소식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탭루트를 공식 승인하면 오는 11월부터 업그레이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거래 처리 속도, 높은 수수료 문제, 거래 보안성 등이 나아지고 중개인 없이도 거래가 가능한 스마트 계약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비트코인과 주요 암호화폐들이 급등세를 연출한 반면 일부 알트코인들은 거래소 업비트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업비트는 코모도와 에드엑스, LBRY 크레딧 등 25종류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7월 6일부터 실수로 잘못 보낸 차고 송금을 예금보험공사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차고 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사를 통해 자진 반환 요청을 해야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의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 차고 송금한 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예보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뒤 자진 반환, 지급 명령 절차를 진행해 우편 안내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1, 2개월 이내에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환자의 사망 위험을 70% 줄이고 증상 개선 기간도 5일 가까이 앞당긴다는 임상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이 같은 글로벌 임상 3상 탑라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탑라인은 임상의 성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로 투약 뒤 28일간 임상 결과 중 1차 유효성 결과, 주요 2차 유효성 평가 결과, 안전성 결과를 의미합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레키로나를 투여한 환자군은 위약을 투여한 환자군과 비교해 중증 악화율이 고위험군 환자에서 72%, 전체 환자에서 70% 감소했습니다. 또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임상적 증상 개선 기간이 4.7일 단축됐고 전체 환자의 경우 4.9일 줄어들어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연령대별 취업자가 30, 40대에서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30,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5천 명 줄어든 반면 15세부터 29세 청년층의 취업자는 13만 8천 명, 50대는 10만 명, 60세 이상은 45만 5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 40대 중 취업자, 실업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사람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는 30, 40대의 경우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로 인해 추세적 취업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구 대비 취업자는 늘었는데 고용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납니다. 분양가를 두고 줄다리기 하다 드디어 분양에 나서는 레미안 원베일리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수정됐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실거주 의무 조건이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를 면제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에 따라 갭 투자를 염두에 둔 수요자들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레미안 원베일리의 입주자 모집 공고 일부가 정정됐습니다. 지난 7일에 냈던 공고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지만 새로 바뀐 공고에는 이 내용이 빠진 겁니다. 알고 보니 조합과 시공사가 입주자 모집 승인 날짜를 혼동해 잘못된 공고를 낸 것입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된 주택법은 지난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레미안 원베일리는 이미 지난해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모집 공고가 정정되면서 세를 놓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노리는 수요자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현금 부자만의 로또 청약이라는 말은 유효합니다. 가장 작은 평형인 4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데다 74제곱미터부터는 15억 원이 넘어 잔금 대출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주택이 9억 원을 넘어서면서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 시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트래블 버블이 시행되면 첫 도입 지역은 미국령, 사이판이 유력할 전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24일부터 사이판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방역 신뢰 지역을 중심으로 운항 재개 노선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을 중단한 뒤 1년 4개월 만에 첫 공식 운항입니다. 사이판 보건부는 미국 FDA가 승인한 백신 접종자만 격리를 면제해왔는데 규정을 바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도 포함시켰습니다. 사이판을 시작으로 다른 국제선 노선 운항도 재개됩니다. 저비용 항공사 티웨이 항공과 에어서울은 각각 7월과 8월 괌 노선 운항을 재개하게 되고 에어부산도 9월 괌 노선 운항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에 집중하는 모양새죠. 그동안 일부 FOMC 위원들이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시장 상황, 투자 전략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윤혜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윤 기자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28포인트 오른 3,249.60에 개장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3,238선까지 밀렸으나 개인의 매수세에 0.09% 상승한 3,252.13의 장을 마쳐 첫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 전거래일 대비 1.67포인트 오른 992.80에 개장한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0.63% 오른 997.41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이 목재와 전기가스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특히 종이주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포장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국제 펄프 가격 상승이 반영되며 무림 페이퍼, 무림 PMP, 대형 포장, 신풍 재질 등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 증권가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미 연준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15에서 16일 FOMC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시장 반영은 목요일에 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오르며 테이퍼링 논의가 공식화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FOMC에 긴축 시기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현재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며 고용 지표가 레저 및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세부적인 업종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률적으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연준에서 바라보는 경제 지표들 중에 고용 지표가 4월 달에는 쇼크, 5월 달에도 부진했기 때문에 긴축으로 또는 통화 정책 정상화 스텝을 빨리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 우려 목소리가 컸는데 최근엔 좀 잦아든 것 같긴 해요. 어떻습니까?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고점을 찍고 점차 완화되는 피크아웃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5%,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8% 상승했지만 연준에서는 계속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최근 한 달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1.4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주장에 대해 초기 부정해서 이제 수긍으로 변모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4월달 CPI 발표 직후에는 사실 시장 같은 경우는 막 나스닥 지수 한 2% 빠지면서 좀 기술주 위주의 조정이 두드러졌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CPI 지표 발표에도 사실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오른 종목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 자체는 이번 인플레이션 급등을 조금 일시적인 사례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FOMC 이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증권업계에서는 국내 증시가 FOMC 이후 반등을 모색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간 테이퍼링 언급 빈도수가 잦아지며 기준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지만 해당 이슈는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채권금리, 달러 하향 안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세가 제한되며 성장주의 주도주 복귀 가능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할인율 압박에 억눌려 있던 대형 기술주, 실적에 근거한 성장주들이 부활하며 증시의 상승 추세를 견인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동안의 업황 그리고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에 대한 부담으로 좀 눌려 있었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전지, 기존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이 펀더멘탈 동력을 바탕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5월 말부터 국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음식료, 패션, 화장품 등 내수주를 중심으로 로테이션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내수 정상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도래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내수주 업종 위주의 좀 상대적인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업종 같은 경우는 미디어나 아니면은 호텔이라든지 항공업종 뭐 그런 위주로. 예, 그러면 FOMC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알겠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지금 체크해야 될 이벤트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FOMC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의 지표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15일에는 5월 미국의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수와 국내 총생산을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산업 생산 지수가 발표됩니다. 16일에는 중국의 5월 산업 생산, 소매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18일에는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이란 대통령 선거 등 대형 이벤트가 속해 시장 변동 가능성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FOMC 회의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 분위기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이벤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증권부의 윤혜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조 6천억 원대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 수사가 하나둘 마무리되며 우리은행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라임과 직접 연결된 인물이 드러나지 않아 수사 진행이 더디지만 이 법적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인데요. 정순영 기자입니다. 라임펀드 판매액이 컸던 빅4 판매사 중 사법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은행 한 곳. 2019년 초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 원으로 판매사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가 OEM 펀드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은행 측에서 펀드 만기 수수료와 가입자 수 등을 노리고 라임 측의 제안에 조성된 펀드라는 겁니다. 판매 직후 라임펀드의 부실 사실을 인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우리은행 리스크 담당 부서는 라임펀드 내 부실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며 최대 30%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내부 보고서를 2019년 2월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월 초 펀드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린 후에도 예약 물량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우리은행 측은 내부 보고서 상황 악화를 가정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작성됐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펀드 판매 중단도 부실을 인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판매량 조절 목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해 라임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라임 측과 직접 연결된 인물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판매 규모가 가장 큰데도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진행된 다른 판매사 수사 결과를 비춰볼 때 우리은행도 불완전 판매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이스타 항공 인수전이 쌍방울 그룹과 성정의 2파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스타 항공 매각 주관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오늘 오후 3시까지 인수 금액과 고용 승계 조건 등이 기재된 입찰 서류를 받았습니다. 본 입찰에는 쌍방울 그룹의 광림 컨소시엄 등 복수의 전략적 투자자가 신청했는데 당초 인수 의사를 밝혀온 하림그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외 사모펀드는 한 만 입찰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최종 인수 후보자는 인수 금액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을 평가해 오는 21일 결정되게 됩니다. 이후 최종 인수 후보자가 이스타에 대한 정밀 실사를 1, 2주간 진행한 뒤 다음 달 초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롯데시네마가 쿠팡 이츠에 이어 배달의 민족과 손을 잡고 팝콘 배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영화관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매점 매출을 통한 활로 찾기에 나선 건데요. 롯데시네마는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단건 배달 서비스인 배민원을 론칭함에 따라 이를 통해 매점 메뉴를 판매한다 밝혔습니다. 배달 판매 시작 시점은 이달 말로 우선 서울 지역 점포에서 실시하게 되고 판매 메뉴는 쿠팡 이츠와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두 개의 배달 앱을 통해 팝콘을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미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을 준비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추가적 계도 기간을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윤다혜 기자입니다. 다음 달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경제단체들이 계도 기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의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현장에서 큰 인격이 예상됩니다. 계도 기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대기업의 9개월, 50인 이상 기업의 1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해 위기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제 5단체에 따르면 영세 기업은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 운영이 어렵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사실상 입국이 중단돼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 조선산업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50인 미만 뿌리 조선업체의 약 44%는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가 안 됐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어렵다고. 또 조선업체 현장 기술직 근로자들은 야근과 특근 수당이 줄어들면서 월급이 30% 가까이 감소해 업계 평균 임금이 10년 전으로 되돌아갈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이들은 주 50시간제가 급격히 시행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과거 주 5일제 도입은 7년에 걸쳐 시행된 것에 비해 주 52일제는 짧은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경제 5단체는 계도 기간 추가 부여 외에 특별 연장 근로 인가제 기간을 확대하고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날씨는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농업 등 1차 산업엔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런데 최근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와 경제 그리고 농산물 가격 급등인 에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비가 많이 내리면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뭐 비가 많이 내리면 당장 식탁 물가라고 얘기를 하죠. 올라가죠. 네. 이게 움직이는데 산업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주죠. 비가 많이 내리면서 습해지다 보니까 제습기 판매량은 이미 작년 판매량보다 3배가 넘었다 그래요. 현재 의류 건조기도 28% 매출이 늘었다고 하는데 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온 차이가 크다 보니까 또 전기담요, 온열기 등 겨울철 제품 판매까지 늘었다는 거예요. 예. 업계는 이런 현상을 갖다 비의 경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중국 남부지방의 경우 올해 5월 11일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역대 최악의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농산물 작황이 나빠지면서 농작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국내외 날씨가 좋지 않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도 영향을 받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면서 2개월 연속 2% 상승폭을 보이면서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물가 상승폭이 커진 것은 전년 동월 대비 45.4%나 상승한 계란 가격을 포함해서 농축산물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요, 유일하게 식량 작업 품목이 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쌀조차 물가 상승에 포함되면서 올해 2월 오뚜기 컵밥, CJ 제재당의 햇반 가격들이 올라간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해요. 예, 원재료 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완성 제품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진짜 여담이긴 한데 달걀 가격이 내려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네네. 엄청난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후변화 이상 기온으로 농작물 가격 올라가면은 서민들한테 직격탄 오겠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많은 농작물을 중국에서 수입하거든요. 예. 근데 동아시아 날씨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 식탁 물가가 이제 민감한데 작년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극심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가격이 급상승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사실 작년 기준 톤당 185달러였던 옥수수 가격이 올해 5월에 397달러로 2배 이상 올랐고요. 밀가루도 29%, 콩이 70%, 원당이 65% 상승하는 등 주요 수입 곡물 가격이 지난해 대비해서 29에서 한 82%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배경에는 남미 지역의 가뭄, 호주의 한파 등 이상기후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해요. 세계 식량 가격이 이례적으로 12개월 연속 상승을 하면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에그플레이션 공포가 점점 이게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원유나 원자재 가격도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 구리는 지금 최고가고요. 여기다가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다가 코로나19까지 해가지고 서민들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시장만 한번 다녀오면은 너무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비싸요 진짜.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올해 6월 3일이었죠. 예.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지난 6월 기준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20.9%포인트로 전월 대비 1.7%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FAO가 24개 주요 식량 품목의 국제 동향을 토대로 발표한 지수입니다. 기준은 2014년에서 2010년 평균 가격을 100포인트로 삼아 산정을 하는데 국제적인 식량 가격 추이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난해 5월에 91.0포인트 이후 1년 연속 상승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로 15개월 연속 상승했던 2007년 1월에서 2008년 3월 이후 두 번째로 긴 기간 동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무려 30년 만에 이례적 식량 가격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승 기간이 가장 길었던 2007년, 2008년에는 식량 가격 상승의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인플레이션까지 가져왔었죠. 러시아 상승하는 이유, 기후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식량 가격 상승의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당장 우리네 식탁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은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저도 참 라면을 정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농심 등의 라면 3사가 국제적으로 9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팜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수입되는 옥수수 등 사료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마트에서는 판매하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가격도 가능성이 높고요. 에그플레이션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한다면 결국 많은 곡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미래의 기후변화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이 식량 부족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식량을 안보적인 관점에서 좀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식탁 물가 상치 않은데 끌어올리는 게 기후변화였다라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NN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